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학생 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보통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 이유는 저희 집이 가난했거든요. 형편대로라면 대학에 갈 생각조차 못할 만큼 가난했는데 대학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대학에 갈 방법은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또 제 목표가 서울대였거든요. 공부머리가 특출난 것도 아니어서 처음엔 내가 오르지 못할 나무에 오르려고 했나 싶었는데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성적이 확 오르더라고요. 그 결과 서울대 화학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계속 장학금을 받아야 했기에 저는 캠퍼스 낭만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어요. 가서도 열심히 공부만 했고 졸업 후 높은 연봉을 받으며 취업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종종 미팅을 제안받기도 했죠. 우리 사범대 애들이랑 꽈팅하기로 했는데 너도 나갈래? 미안. 나는 끝나고 갈 데가 있어서. 제가 가야 할 곳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카페였습니다. 과외는 기본, 그 외 시간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일 배우시면 되고요. 일단 야, 웬 존댓말? 너 나 몰라? 그 아르바이트생이 대뜸 저한테 반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누군데 반말이세요? 우리 같은 과 동기잖아. 사실 그날 처음 알았어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신입생 OT도 참석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과 동기들과 안면을 트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같은 동기라는 건 알겠는데 제가 아르바이트 선배였거든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알바 선배인 나한테 말부터 까겠다 이거냐?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여러모로 열등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학창시절엔 공부를 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가 살았는데 전부 다 공부 잘하는 애들 사이에 있으니까 저의 가난한 형편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동기를 만나는 게 전혀 달갑지 않았어요. 일단 청소부터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동기에게 일부러 더 쌀쌀맞게 굴었지만 그 동기는 툭하면 자기 돈으로 저에게 커피도 사주고 간식도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아니, 넌 알바로 돈 벌러 와서 왜 자꾸 돈을 써? 그럼 남는 게 있어? 남는 게 있지. 쓸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즈음엔 말은 편하게 하라고 한 뒤였어요. 첫날 제가 너무 경계하고 나를 세운 게 미안해서 말이라도 편하게 하게 해준 거였죠. 그랬더니 자꾸 뭘 사다 주는 겁니다. 왜 남는 게 없어? 이렇게 주고받은 마음이 남는 거지. 녀석은 화학과답지 않게 낭만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과 내에서도 성적은 꼴찌였고 도대체 저 정신머리로 어떻게 서울대 화학과에 들어왔나 싶을 정도로 느긋하고 능글맞았어요. 저랑 다르게 느긋한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싫기도 해서 학교에서 봐도 모른 척 지나가거나 피하곤 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저를 기똥차게 발견하고는 달려와서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에이, 선배! 어디가? 선배? 쟤 우리 동기잖아. 있어, 그런 게. 제가 그 친구한테 같이 아르바이트 하는 건 비밀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당부를 하든 말든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니는 건 아닌가 했는데 다행히 비밀은 잘 지켜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과 이현우 말이야. 우리 과 꼴찌? 한 과목은 낙제 받았다던데?
걔네 아버지가 중소기업 오너래. 뭐야? 공부 더럽게 못하던데. 설마 돈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이현우는 저와 함께 아르바이트하던 그 동기였어요. 동기들에 의해 시작된 소문은 그의 집이 돈을 써서 그를 합격시켰다더라는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소문에 살이 붙어서 그의 집에서 돈을 써서 대리시험을 치게 했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안 저로선 그 소문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는 순식간에 과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그가 안쓰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주에는 아예 학교에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가 걱정되던 차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그가 이미 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넌 왜 학교에는 안 오고 알바를 와? 제가 물었지만 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니어서 다시 물었어요. 그 소문 사실 아니지? 왜 아니라고 생각해? 부잣집 아들이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할 리가 없잖아. 우리 아버지 중소기업 오너 맞아. 우리 집 부자 맞고. 그럼 설마 소문이 사실이야? 그는 발끈했습니다. 사실은 무슨. 내가 진짜 매일같이 비싼 과외 받아가며 하기 싫은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대학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 시간이 너무 물려서 공부가 하기 싫어진 것뿐인데. 대리시험은 무슨. 내가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아빠한테 용돈도 안 받으면서 대학 다녔는데. 쪽팔려 진짜. 아버지가 오너지 내가 오너냐고. 진짜 집을 나와서 살든가 해야지. 이럴 때마다 아예 남남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가 계속 투덜거리기에 한마디 했습니다. 뭐가 짜증이나 감사해야지. 야, 난 너처럼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덕에 따뜻한 밥 먹고 비싼 과외 받으면서 살았으면 감사하겠다. 난 학창시절부터 용돈 한 푼 안 받고 혼자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어. 넌 추억을 쌓기 위해 알바하는 것 같은데 난 생활비 때문에 해. 그 소문을 너희 부모님이 낸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불만이 많아? 아니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부모님께는 감사해야지. 제가 뭐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왜? 뭘 보는데?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부러워? 당연하지. 나도 좀 편하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또 한참을 고민하던 그가 그러더군요. 그럼 부잣집 아들이랑 결혼할래?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부러우면 부잣집 아들이랑 결혼하라는 소리인 줄 알고 받아쳤습니다. 그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냐? 왜 안 돼? 지금 기회가 왔잖아. 저는 그제야 그 친구가 저에게 이상한 타이밍에 프로포즈했다는 걸 깨달았죠.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해? 나 너 좋아해. 그래서 학교는 안 가도 알바는 오는 거야. 몰랐어? 그때는 됐다고 하고 돌아섰는데 그날 이후 계속 그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저에게 고백한 뒤 그는 다시 학교에 나오기 시작했고 동기들 앞에서도 구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그와 사귀기 시작했고 졸업 후 그는 로스쿨에 진학했고 저는 취업에 성공했어요. 그즈음 그가 결혼하자며 자기 집에 인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와의 결혼은 그때부터 험난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너같이 근본 없는 년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시댁의 도착과 동시에 예비 시어머니에게 굵은 소금으로 뺨을 맞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는 거야? 네가 하도 어이없는 애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면상 좀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왜? 엄마, 얘 공부도 진짜 잘하고 4년 내내 과 1등이었어.
공부만 잘한다고 가난한 출신이 없어지니? 시어머니의 극심한 반대에도 남편은 제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며 상사병까지 앓았고 결국 우리는 결혼에 성공했어요. 그렇다 한들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괄시가 끝난 건 아니었죠. 예, 넌 가진 것도 쥐뿔 없는 애가 음식 하나 할 줄 아는 게 없니? 그럼 그동안 다 사 먹었어. 돈도 없는데 직접 해먹지도 않았나 봐. 시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든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어야 한다는 주의였고 저희 부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댁에 도착해보면 평소엔 다 가정부 아주머니들이 하신다는 일이 제 몫이 됐어요. 물론 전 집안일에 서툴렀습니다. 졸업과 함께 연구원으로 일을 시작하기도 했고 대학에 다닐 때도 뭐 제대로 해먹거나 한 적이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학식을 주로 먹었고 자취방에선 라면이나 빵 같은 거로 끼니를 때우며 공부에만 열중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 연봉도 꽤 받았지만 집이고 살림이고 전부 다 시댁에서 해준 게 다였어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예단비는 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 말만 철석같이 믿었는데 시집을 오고 보니 예단비를 안 한 게 엄청난 후폭풍으로 오더라고요. 좋은 직장 다니면 뭐해? 근본이 거진데. 세상에, 아유, 내가 예단비 하나 못 해오는 며느리를 들을 줄이야. 죄송합니다.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죄송합니다 뿐이었죠. 대체 왜 예단비를 하지 말라고 한 거냐고 남편에게 따져 물은 적도 있었어요. 아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어머니는 지금도 나한테 예단비 얘기하신단 말이야. 당신이 그 예단비를 어떻게 감당해? 어디 대출받아서 되는 금액인 줄 알아? 그냥 내가 해줄까도 했는데 그래봤자 엄마한테 금방 들켜. 어차피 엄마 돈이고 내 통장도 엄마가 다 관리하고 확인하니까. 졸업 후 로스쿨에 간 남편은 신혼 초기만 해도 돈을 전혀 벌지 못했어요. 대신 시어머니가 주는 용돈으로 저에게 생활비도 주고 자기 용돈도 하고 있었죠. 그래도 내 형편껏이라도 할 걸 그랬나 봐.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 뵐 때마다 숨 막혀. 내가 미안해. 근데 우리 엄마는 아무도 못 말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서도 미안하다는 소리는 잘도 하던 남편이었지만 결혼 후 몇 년이 지나자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여보, 준비 다 했어? 무슨 준비? 아버님 댁 가야지. 아, 맞다. 근데 어떡하지? 나 일이 많아서 회사 나가봐야 할 것 같은데. 그즘 남편은 시아버지 회사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 그럼 나 혼자 가? 언제까지 나랑 같이 다녀? 당신 혼자도 가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같이 다니냐니. 당신 집이잖아. 우리 집이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집이야? 우리 엄마가 준 내 용돈으로 생활비 쓰고 우리 엄마가 해준 집에서 지금도 살면서? 뭐? 이 사람아,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예전에 나한테 그랬잖아. 부모님께 감사하라고. 당신도 이제는 그 부잣집 아들 덕에 감사한 우리 부모님 덕 보면서 편하게 살잖아. 뭐라고?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저더러 자기 집에 고마워하라는 입장이었고 홀로 시댁에 가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솔직히 저도 안 가고 싶었어요. 남편이 알아서 우리 부부는 이번 주에 못 가겠다고 말 좀 해주면 좋겠는데 매번 저는 보내고 자기만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가면 제가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모진 소리를 듣고 구박을 받는지 빤히 알면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이야?
그 즈음엔 용건이 없으면 하루에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을 안 하던 남편이었거든요. 여보, 우리 엄마가... 어머니가? 어머니가 왜?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지금 응급실로 가고 있대. 깜짝 놀라서 급히 조퇴를 쓰고 병원으로 갔지만 제가 도착했을 땐 시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남편은 저에게 악담까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빌었지. 우리 엄마 밉다고 네 눈앞에서 치워달라고. 내가 당신이야? 꼭 자기만큼만 생각하지? 그럼 우리 엄마가 갑자기 저렇게 가는 게 말이 돼? 나라고 저렇게 되실 줄 알았겠어? 힘든 건 알겠는데 나도 힘들어. 비난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면 좋잖아. 네가 뭐가 힘들어. 사실은 좋아 죽겠지? 속이 다 후련하지? 남편은 계속해서 말로 저를 할퀴었지만 자기 속도 속이 아니려니 생각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시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자식들이 아버지의 재혼을 반대했음에도 시아버지께서 재혼을 강행하셨다는 거였어요. 재혼 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끼리 밥을 먹어야 한다는 시아버지로 인해 주말이면 시댁은 전쟁통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줌마가 왜 여기 앉아요? 거긴 우리 엄마가 앉던 자리라고요. 그래, 내가 다른 데 앉을게.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어쩐 일인지 시아버지도 그런 남편의 행패를 막지 못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진해서 식탁 끝자리로 가셨고 아무래도 이건 아닌가 싶어 남편에게 한 소리를 했습니다. 당신 그만해. 당신이 지금 질풍노도의 사춘기 소년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왜 이래? 당신이 뭘 알아. 그 누구도 우리 엄마를 대신할 순 없어. 대신하러 오신 게 아니야. 아버님이 원하신 재혼이잖아. 그럼 존중하고 어른답게 예의는 지켜야지. 난 못 받아들인다니까? 이해는 할 수 없어도 존중은 할 수 있어. 난 못해. 너나 해. 그리고 매번 시댁을 전쟁통으로 만드는 장본인은 새남매 중 첫째인 저희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아직 결혼 전인 두 동생도 쪼르르 따라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그 상황이 불편하신지 결국 일어나셨고 식탁에는 저와 세 시어머니만이 남았습니다.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라도 맛있게 먹어. 내가 엄청 열심히 준비한 거야. 네, 어머니. 저 안 그래도 배고파요. 그렇게 전 세 시어머니께 보란 듯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큰 위로가 되셨나 보더라고요. 애들이 반대가 심하다길래 결혼을 좀 미루자고도 했었는데 남편이 이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미루냐면서 그냥 하자고 하더라고. 내가 애들 마음을 너무 못 살핀 것 같아.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그냥 시간이 더 필요하신 거 아닐까요? 그렇겠지. 그래서 나서지 않고 조용히 있으려고는 하는데 애들 눈엔 내가 뭘 해도 거슬리는 모양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냥 내가 좀 나가 있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너도 그렇고 애들도 힘들 거 아니야. 모처럼 쉬는 주말에 나 때문에 매번 얼굴을 붉히니까. 그건 저희 신랑이 잘못하는 거죠. 제가 가서 잘 말해볼게요. 물론 말한다고 잘 듣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설득해볼게요. 어머님은 집을 지키셔야죠. 가긴 어딜 가세요. 세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네가 있어서 정말 위로가 돼. 고맙다. 사실 저도
지독한 반대를 받으며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새 시어머니를 보는 게 꼭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원래는 오랜만에 친정에도 들를 예정이었는데 남편이 난리를 피우고 혼자 가버리는 바람에 일정이 좀 애매해졌어요.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집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구역에 남편의 차가 있더라고요. 역시 집으로 온 건가 생각하며 그 옆에 주차를 하려고 다가간 그 순간 차 안에서 웬 여자와 키스를 하는 남편을 보고 말았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처럼 차가워지더라고요.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겨우 남편의 차 옆에 주차를 했어요. 그 순간 저를 발견한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니 그대로 차를 몰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뒤 며칠간 집에도 오지 않던 남편에게서 등기로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바로 사인해서 보내면 위자료는 넉넉히 주겠다는 둥 별 개소리가 다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서류에 사인해 주었고 그렇게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전 사업에 성공해서 회사 대표가 됐어요. 하루는 백화점 VIP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가던 중 전 시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요? 전 시어머니가 길거리에 쪼그려 앉아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전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가서 따뜻한 밥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거세게 두드리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문을 연 순간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받은 날 저는 바로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토록 생색내던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사준 집과 가구와 살림을 보는데 하나도 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집에서 그 남자 하나 믿고 살았구나 싶어 허망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부터 돌변했던 게 다 다른 여자가 있어서였나 싶어 슬프더라고요. 이혼하던 날 마지막으로 남편과 만났습니다. 위자료는 넉넉히 줄게. 그 여자는 언제부터 만났니? 얼마 안 됐어. 근데 이혼을 하자고 해? 너랑 사는 거 솔직히 내 수준에 안 맞았어. 너도 힘들었잖아. 저러다 알아서 기어나가려니 했는데 너 끝까지 버티더라. 그래서 나랑 끝내려고 바람이라도 피웠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냥 수준에 맞는 여자를 이제야 만났다는 거야. 그 여자 외국 명문대에서 바이올린 전공했어. 어디라고 말해도 넌 알지도 못할걸? 넌 공부만 했지 교양 같은 건 없잖아. 나도 서울대 화학과 나왔거든? 넌 그것뿐이잖아. 내 여자친구는 집안도 좋아. 이제 좀 수준에 맞는 여자 만나서 잘못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생각이야. 남편은 마지막까지 제 속을 뒤집어 놓더군요. 결국 마지막 만남은 제가 남편에게 잘못이었다는 사실만 알게 되었습니다. 전 그 후 회사에도 사표를 냈어요. 죽어라 공부해서 제 인생을 잘 가꿨다고만 믿었는데 가장 믿고 사랑했던 남자에겐 내가 잘못이었다니. 태어난 척 이혼 서류에 사인은 했지만 그 사이 제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넉넉하게 주겠다던 위자료는 넉넉하게 세계 일주 한번 다녀올 수 있을 정도의 돈이었어요. 정확히는 제 1년치 연봉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세계 일주나 할 생각으로 여행을 떠났고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대학 동기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 회사 관뒀다며. 그 좋은 회사를 왜 관뒀어? 이혼하고 여행 좀 다녀왔어. 뭐? 이혼? 그럼 이제 뭐 하려고? 다시 취업하려고? 뭐 결국 그러겠지? 아직은 별 생각 없어.
그냥 쉬고 싶네. 야, 그러지 말고 너 나랑 동업하자. 동업? 너 사업해? 준비 중인데 너도 공동대표로 이름 올려줄게. 난 돈을 낼 테니 넌 너의 실력을 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한다고 저러나 싶어 보내준 자료를 검토해봤는데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왔다 갔다 하며 여러 번의 미팅을 거친 끝에 공동대표가 되기로 했죠. 사업은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대박이 났고 저희는 벤처기업에게 주는 상을 휩쓸며 잘 나가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툭하면 VIP 행사에 초대됐고 그날도 백화점 VIP 행사에 초대되어 가던 중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백화점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중 길바닥에 주저앉은 나이 지긋한 여자분을 봤어요. 비싼 옷차림을 봐서는 부자 같았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주차장에서 내렸더니 백화점 직원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행사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조금 전에 들어오다가 봤는데 백화점 주차장 입구에 웬 여자분이 주저앉아 있던데요. 아, 네, 그분이요. 실은 어제부터 저렇게 백화점 앞에 계속 앉아 계시는데 저희로선 돌려보낼 방법이 없어서요. 불편하셨다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계속 이상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좀 확인할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백화점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가까이 갈수록 낯이 익더라고요. 그 여자도 뭔가 이상했는지 제 쪽을 돌아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어머, 아가!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던 그 여자는 저의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요? 저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일으켰고 시어머니는 몸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며칠간 아무것도 먹질 못했어. 아니 왜요? 왜 여기 왜 이러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돈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왜 아무것도 없냐고요. 그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식들이 반대하는 재혼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그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어지러운 듯 휘청였고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결국 제 차로 돌아왔습니다. 저 미안해요. 나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파티는 참석 못할 것 같아요. 대표님께는 따로 연락드릴게요. 저는 저를 데리러 온 직원에게 양해를 구한 뒤 시어머니를 모시고 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세아가 정말 성공했구나. 안 그래도 뉴스에서 봤어. 정말 잘됐다. 잘됐어. 어머니, 일단 좀 앉으세요. 제가 요기할 만한 것 좀 가져올게요. 아가, 일단 나 좀 씻으면 안 될까? 그러실래요? 저는 시어머니께 아직 입지 않은 좋은 옷들을 내어드린 뒤 샤워실로 안내했습니다. 아까 어지러워하시던데 정말 혼자 씻을 수 있겠어요? 그럼 걱정하지 마. 잘 씻고 나갈게. 제가 한 번씩 말 걸 거니까 꼭 대답하셔야 해요. 알겠죠? 알겠어. 전 시어머니는 깨끗하게 씻은 뒤 컨디션이 좀 나아진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내온 음식들을 모두 맛있게 드셨고 그제야 기운이 좀 돌아온 듯 했습니다. 너 이혼했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상처가 너무 심해서 어머니께 인사드릴 여력이 없었어요. 두 분 다 뵙고 인사는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예의가 없었죠? 아니야. 남편이 바람 피우고 이혼을 통보한 상황에서 누가 누굴 생각해. 안 그래도 고민하다가 전화도 했었는데 없는 번호라고 하더라고. 이혼하고 세계 일주 다녀왔어요. 역시 넌 뭘 해도 될 사람이야. 그 심란한 와중에도 결국 너 자신을 일으켜 세웠구나. 평생을 열심히 사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저도 그냥 우울하게 늘어져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해본 사람이나 하는 거지.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덕분에 넌 지금이 더 좋아 보여. 정말요? 그래서 내가 다 좋구나. 물론 나는 전혀 안 그래 보이지?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참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왜 백화점 앞에 그러고 계셨던 거예요? 쫓겨나듯 나오느라 아무것도 챙겨오질 못했어. 특히 지갑을 못 챙겨서 수중에 돈이 한 푼이 없더라고. 핸드폰은요? 그것도 다 두고 나왔더라고. 정말 맨몸으로 쫓겨난 거지 뭐. 쫓겨나셨다고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우리 집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더라고요. 아니, 누가 이렇게 예의 없이 문을 두드리지? 인터폰으로 밖을 보는데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요. 뭐지? 잘못 들었나 싶어 돌아서는데 다시 또 누군가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겁니다. 누구세요? 문 여세요. 누구신데 남의 집 문을 열라고 명령이신 거죠? 이렇게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면 범인 은닉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이상했습니다. 범인이라니, 저는 범죄에 연관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인터폰 화면으로 볼 수 있게 신분 확인시켜주세요. 인터폰으로 보니 그제야 사람이 보였어요. 정말 경찰로 보이는 무리가 신분증을 보여주더라고요. 아니, 경찰이 우리 집에 왜... 무심코 현관문을 여는데 순간 제 집에 와 있는 전 시어머니가 떠오르더라고요. 아차 싶어 문을 다시 닫으려던 그때 경찰들이 문을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 무리가 우르르 제 집 안으로 들어갔고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시어머니는 검거되었습니다. 아니, 왜들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분 경제사범인 거 모르셨어요? 예? 재혼한 남편분 회사 돈을 횡령하고 도주 중이었습니다. 이분과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너무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고 시어머니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세요. 고부간의 사이가 아주 좋으셨었나 본데 그래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뒤늦게라도 검거에 협조해 주셨고 상황을 모르셨던 것 같으니까 따로 처벌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참고인으로 같이는 가주셔야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경찰에게 연행되어서 갔고 저는 제 차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순간 전 남편이 새 시어머니를 강력히 반대하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설마 이런 사람인 걸 알고 그랬나 싶은 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해보니 전 시어머니는 이미 조사를 받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앉아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백화점 VIP 초대를 받고 갔는데 백화점 앞에 주저앉아 계셔서 식사나 대접할까 하고 모시고 간 거였어요. 제 지위를 확인한 경찰은 그제야 의심의 눈초리를 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뉴스에서 뵀네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부득이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럼 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증거가 너무 확실하고 도주까지 하셔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기력해 보이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누가 봐도 회사 돈을 횡령할 만큼 야망이 넘쳐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 촉이라는 게 좀 생겼거든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혹시 저분을 고발한 게 누군가요? 독특하게도 자식분들이 증거와 함께 신고하셨습니다. 회사 돈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폐물도 도난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시어머니의 자식이라면 제 전남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혼인 중이셨을 때도 시어머니와 자녀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나요? 네, 시어머니께서 재혼으로 들어오신 분인데 자식들이 반대가 심했죠. 대표님은 아니셨습니까? 네, 저는 오히려 같은 여자로서 좀 안쓰러웠어요. 그렇게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를 나오려는데 잔뜩 움츠러든 시어머니의 등이 자꾸만 떠오르는 겁니다. 저는 결국 경찰서로 돌아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제가 잘 아는 로펌에 변호사한테 사건 수임을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고 변호사랑 같이 상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아가, 나 아니야. 낮잠을 자고 있는데 큰애가 갑자기 내 방에 들이닥쳐서는 생모의 폐물이 다 없어졌다고. 내가 가져간 거 아니냐면서 몰아세우더라고. 그게 수십억짜리라는데 나는 본 적도 없었거든. 근데 조금 뒤에 남편이 들어오더니 내가 회사 돈까지 횡령한 게 사실이냐는 거야. 내가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당장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에 허겁지겁 도망쳐 나온 거였어. 저는 골치가 아팠습니다. 시어머니가 도망을 치는 바람에 일이 더 커진 것 같더라고요. 진짜 어머니가 하신 거 아니죠? 정말 아니야. 내가 뭐가 아쉬워서 애들 생모의 폐물을 훔치겠니? 제가 봤던 시어머니의 성정으로는 분명 그럴 분은 아닌 것 같았지만 솔직히 말해 사건의 진실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단골로 있는 대형 로펌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조사를 해보더니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대표님, 전 시어머니 사건이요. 피고인이 폐물을 훔쳤다기엔 아예 그 폐물이 뭔지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서요. 그 폐물의 위치도 전혀 모르시고요. 회사 돈 횡령은요? 몇 년 전에 피고인이 회사 사내이사로 등재가 됐고 피고인의 통장으로 돈이 흘러들어간 건 맞습니다. 다만 뭐요? 너무 대놓고 횡령이라 좀 이상합니다.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그 통장 존재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요? 물론 피고인의 말을 다 신뢰할 순 없는데 제가 봐도 횡령을 하신 분이라기엔 너무 증거가 확실해서 더 이상해요. 보통 횡령을 국내에 있는 자기 계좌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마치 대놓고 내가 횡령했다고 하는 셈인데 어딘가 좀 찝찝하네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나니 제가 봐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결국 전 시어머니는 재판정까지 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변호사의 말도 그렇고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면회를 하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불쑥 그러는 겁니다. 내가 그걸 쓰게 될 날이 올 줄 몰랐는데. 그게 뭔데요? 아직 변호사한테도 말은 안 했어. 지금부터 내가 부르는 주소지로 가봐. 거기에 장부가 있을 거야. 무슨 장부요?
네 전시아버지, 횡령장부. 저는 시어머니가 불러준 주소지로 갔습니다. 그곳은 시어머니 소유의 별장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장부가 있다고 알려준 곳은 침실한 침대 바닥이었습니다. 침대 바닥으로 손을 뻗어 더듬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여보, 여기야. 계무가 숨겨놓은 자기 명의 별장. 그 순간 손에 두께가 좀 있는 종이뭉치 같은 게 잡히더라고요. 밖에서는 남편과 지금은 그의 부인이 된 상간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명의인데 이렇게 막 들어와도 되나? 뭐 어때? 이제 회사 돈에 우리 엄마 폐물까지 훔쳐간 도둑년인데. 그나저나 어떻게 이렇게 일이 딱딱 맞아떨어지지? 우리가 아버님한테 엄마 폐물 없어졌다고 한 날 아버님까지 그 여자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터뜨리다니 진짜 나이스 타이밍이었다. 뭐 그 여자가 지질이도 운이 없는 거지. 잘 숨겨놓은 거 맞지? 우리 친정이 숨겼어. 잘했어.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폐물을 훔친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남편과 상간녀였던 거죠. 그 순간 그들이 침실로 들어오려고 문고리를 잡는 것 같았어요. 순간 문이 열렸고 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저는 침대에 누워 잠든 척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장부는 엉덩이 밑에 깔고 있었습니다. 뭐야? 니들이 왜 여기 있어? 당신이야말로 뭔데 여기 있어? 나? 전 시어머니한테 별장 좀 빌렸다. 왜? 뭐? 당신들이야말로 무단 침입 아니야? 난 주인한테 허락받고 왔는데. 내가 오는 날 어머니가 당신들한테도 여기 가라고 했을 것 같진 않고. 그래도 당신이 나가야지.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도 아니잖아. 그러나 엉덩이 밑에 깔고 있던 장부 때문에 저는 그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법적으로 부부라던데 아직도 바람 피울 때 버릇을 못 고쳤나 봐. 결혼까지 한 사이에 굳이 먼 데까지 미래를 왔네. 근데 당신 아까 우리가 한 말 들은 거 아니지? 무슨 소리를 했는데? 내 욕이라도 했어? 전 남편은 조금은 안심한 눈치로 상간녀에게 말했습니다. 가자. 왜 우리가 나가? 아이 진짜 일단 나가. 상간녀는 짜증을 내며 나갔고 저는 두 사람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를 들은 뒤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그 별장에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너무나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듣는 바람에 녹음도 못하고 이걸 어쩌나 싶더라고요. 그럼에도 저에겐 엉덩이 아래 깔고 있던 장부가 있었고 저는 그것을 들고 시어머니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갔어요. 장부를 본 변호사가 기함하더라고요. 대박. 남편이 자기 와이프 명의로 대포 통장을 받아서 횡령한 거였네요. 믿기질 않아요. 분명 좋아하셔서 자식들 반대까지 무릅쓰고 재혼하셨는데. 전 변호사니까 워낙 막장 부부 이야기를 많이 봐서 놀랍지도 않네요. 그럼 이제 무죄를 밝힐 수 있는 거죠? 일단 회사 횡령은 그런데 문제는 폐물이죠. 폐물의 값만 수십억이라 이걸 못 밝혀내면 징역은 받는다고 봐야 돼요. 저는 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변호사에게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전 남편 부부가 벌인 일 같아요. 증거는요? 그게 갑자기 듣게 된 이야기라 증거는 따로 없고 대신 어디에 숨겼는지 듣긴 했거든요. 어딘데요? 전 남편 와이프 친정이라는데 거길 수색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난색을 보였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진술을 하면요? 그래서 수색했는데 만약에 없으면 대표님도 입장이 아주 곤란해지실 텐데요. 얼굴도 많이 알려주신 분이라 자칫 전 시어머니랑 합심해서 전 남편한테 복수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비칠 수도 있고요. 솔직히 그런 누명은 좀 억울할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의 이혼 통보로 인해 한동안 힘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잘 이겨내고 성공한 벤처기업 대표로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전 남편에게 복수한 여자가 되는 건 내키지 않더라고요. 근데 대표님이 들으신 게 사실이라면 전 남편분이 과연 횡령과 무관할까요? 근데 그 사람은 그 회사 변호사로 있는데. 대표님 모르셨구나. 그분 얼마 전에 그 회사 사장 됐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전 오히려 전 남편분이 피고인에게 폐물을 훔쳤냐고 말한 날 전 시아버지까지 피고인에게 횡령죄를 뒤집어 씌운 게 좀 이상해요.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죠? 하긴 시아버지가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변심한 것도 이상해요. 전 남편 와이프는 모르는 것 같던데. 모르게 했겠죠. 제 추측이 맞다면. 그 얘기를 하려면 자기가 횡령한 사실까지 말해야 했을 테니까요. 그 순간 번뜩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그 장부 복사한 뒤에 저한테 돌려주시겠어요? 저는 그 장부를 들고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친한 검사를 찾아갔습니다. 기업 비리 문서인데 이거 드리면 세무조사 가능할까요? 그럼요. 문서가 사실이라면 무조건 해야죠. 저는 검사에게 전 시어머니가 작성한 비리 장부를 건넨 뒤 구치소로 갔습니다. 어머니, 곧 세무조사 들어갈 거예요. 정말이니? 네. 그리고 폐물은 전 남편 부부가 숨긴 것 같아요. 그래, 어쩐지 이상했어. 난 그 폐물이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애들이 나더러 위치까지 조목조목 말하면서 거기 있던 거 어디에다 뒀냐고 다그쳐 물었거든. 조만간 세무조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폐물이 숨겨둔 곳까지 압수수색이 가능할 것도 같아요. 폐물을 어디에 숨겼는데? 그건 나중에 들으세요. 무죄 확정 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얼마 후 시아버지의 회사는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회장이었던 시아버지와 사장이었던 전 남편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어요. 알고 보니 전 남편은 이미 자기 아버지의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가 새어머니 명의의 통장으로 횡령한 돈을 관리했다는 걸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새어머니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으면 아버지를 횡령죄로 고발하겠다고 했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 역시 횡령 혐의를 받았고 결국 전 남편의 집은 물론 본가, 상간녀의 친정까지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친정에서 전 시어머니가 훔쳤다는 것으로 누명을 쓴 수십억 원대의 폐물이 발견됐습니다. 얼마 후 저는 구치소에서 나오는 전 시어머니를 모시러 갔어요. 재판 결과 시어머니는 무죄였고 전 시아버지와 전 남편 모두 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널 볼 면목이 없다. 네가 쫓겨나듯 이혼당했을 때 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고 제가 도망치듯 이혼하고 나온 것도 있어요. 고맙다. 어머니, 저랑 같이 살아요. 뭐? 아이고, 말도 안 돼. 내가 너한테 어떻게 그런 신세를 지니? 사실 지난해에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좀 제 능력으로 잘해드리나 했는데 마음이 쓸쓸하던 차에 길에서 어머니를 본 거였어요. 안 그래도 들었어. 몰래 부조도 하고 왔어.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 오셨었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운전기사한테 무명으로 부조금만 내고 오라고 했지. 어쨌든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어도 내 아들이 바람 피워서 이혼하고 나간 며느리 얼굴을 어떻게 봐. 실은 보고 싶었는데 꾹 참았지. 근데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나는구나. 그러니까요. 전 남편과의 인연이 악연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어머니를 만나려고 이어졌던 건가 봐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는 저와 함께 사시기 시작했고 바쁘게 일하는 저 대신 살림을 모두 맡아 해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여전히 못하는 요리를 정말 맛있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런 거 안 하셔도 된다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어머니는 저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지 못해 안달이십니다. 전 시아버지의 회사는 횡령사건 이후 내림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전 남편이 새어머니에게 누명을 씌워 내쫓으려 했다는 사실까지 기사화되면서 회사는 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물론 그 기사를 제보한 건 저였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친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지금이 바로 네가 전 남편의 대주주가 될 기회인 것 같다. 혹시 네 돈으로 부족하면 나도 보탤게. 지금 그 회사 주식 바닥이야. 지금 다 쓸어 모아. 오너 일가도 지분을 다 내놔서 남아도는 게 지분이래. 그럼 바람 피우고 나버린 전 남편 회사의 대주주가 되어볼까? 저는 남아돈다는 전 시아버지의 회사 지분을 모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투자를 받아 안정적인 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도왔어요. 제가 그렇게 애를 쓰는 사이 저의 전 시댁은 전 시아버지는 물론 전 남편 상간녀까지 모두 옥살이를 하고 있었죠. 이제는 주인이 바뀐 그 회사에 수시로 드나들던 어느 날 아무래도 이 사실을 전 남편에게 직접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교도소로 찾아갔습니다. 면회 신청을 했는데 어쩐 일인지 전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그는 의외로 눈시울까지 그렁그렁해서는 저에게 그랬습니다. 난 당신이 의리 있는 여자일 줄 알았어. 어딜 봐서 의리가 있어. 나 그냥 당신네 회사 다 먹은 건데? 당신이 일부러 사준 거잖아. 우리 나가면 복귀시켜주려고. 그치?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다고. 난 진짜 복받은 놈이야. 저기요. 뭔가 대단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오너 일가의 자리는 그 회사에 없어요. 회사 돈 횡령해서 부실기업 만들어 놓고 무슨 낯짝으로 회사로 복귀할 생각을 해? 그럼 여긴 왜 왔어?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왔어. 그리고 하나 더. 당신 감옥에 가게 한 결정적인 증거가 뭐였지? 그 아줌마가 쓴 비리 장부? 그래, 그 장부. 우리가 어머니 별장에서 마주친 그날 내가 그 방에서 찾아간 거다? 뭐? 그러니까 당신이 내 덕에 회사에 복귀하게 될 일은 없다는 거 확실히 인지하고 쓸데없는 희망 품지 말고 반성이나 제대로 해. 저는 그 길로 돌아서 면회장을 나왔고 문이 닫힘과 동시에 전 남편의 포효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야, 너 이리 안 와? 야! 덕분에 전 두 기업의 대주주가 됐어요. 한때는 나름 저를 먹여 살렸던 시댁이 운영하던 기업과 제가 이혼 후 직접 일군 기업. 어찌됐든 두 기업 모두 제가 신세를 진 기업이니 앞으로도 대주주로서 기업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이제는 그냥 엄마라고 부르는 전 시어머니가 가장 기뻐하고 계세요. 사실 저 곧 재혼합니다. 기업인으로서의 성공도 좋지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과의 미래를 꿈꿨는데 그런 사람을 비로소 만난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제 삶에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무척 기대되는 요즘입니다.